승리가 예상되면 대선 당일 개표 중이라도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핵심 경합주 4곳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성향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고 200억 원 가까운 벌금과 추징금을 어떻게 낼지도 관심입니다.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21명이 연쇄 감염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86%의 찬성으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당원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승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시급한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 9%에 그쳤습니다. 퇴출 1순위로 화력발전이 꼽혔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K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 현장 투표와 일부 우편 투표 결과가 자신에게 우세한 걸로 나오면 승리 선언을 해버릴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른바 조기 승리 선언을 강행할 경우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개표에서 앞서면 승리 선언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개표에서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당일 밤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주간 이런 시나리오를 측근들과 은밀히 논의해왔다는 겁니다. 우편 투표 개표 시기와 유효 접수 시기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시나리오대로라면 우편 투표 최종 집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한 상태에서 최종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가짜라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it's a terrible thing when ballots can be collected after an election. And I think it's terrible when we can't know the results of an election the night of the election in a modern day age of computer.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3일 밤이라도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관련 소송을 변호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불복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가 대선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다만 조기 승리 선언이 실행되려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물론 텍사스 등 주요주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해 실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런 혼돈 속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경합주 6곳, 현지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이렇게 북부 경합 3개 주는 4%포인트에서 많게는 7%포인트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남부 핵심 경합 3개 주를 볼까요? 조금씩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누가 앞선다 뒤진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부분 여론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막판에 뒤집어졌죠. 이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불러내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Get out and vote. Please vote. Get everyone you know to vote. 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미 투표한 유권자 수가 역대급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 이 6개 핵심 경합주에서 지지 정당을 밝히고 사전 투표한 유권자들 성향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 당선에 더 가까이 갔는지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우편이나 현장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9,300만 명을 넘습니다. 10명의 4명꼴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했을지 예측해봤습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이 나는 어느 정당에 등록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보를 근거로 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정당 정보를 공개한 20개 주, 이 가운데 핵심 경합주인 6개 주에서
유권자의 정당 등록 정보를 공개한 4개 주를 살폈습니다. 먼저 사전 우편 투표입니다. 애리조나 등 남부 3개의 핵심 경합주에서 많게는 26%포인트, 적게는 6%포인트,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압도적입니다. 북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는 무려 38%포인트 차로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사전 우편 투표에서 압도적입니다. 사전 우편 투표만 보면 4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전 현장 투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만 사전 우편 투표와 함께 현장 투표자의 정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자릿수 차이로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사전 현장 투표 수에서 압도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살짝 많지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남부 핵심 2개 주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 2 경합주의 사전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 유권자를 합쳐봤습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많이 투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일단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민주공화 소속 아니라고 한 사전 투표자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각각 23.2%, 31.2%로 이들 표심은 알 수 없습니다. 등록한 정당대로 후보 뽑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 표심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전 투표일 대거 몰려나온 지지자들로 여론조사 뒤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경합주 가운데서 이른바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 플로리다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이제 내일이에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플로리다주 최대 광역도시 마이애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소지 이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어제 종료됐습니다. 주정부는 이제 내일 본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심 곳곳에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거리를 다니며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표는 내일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플로리다주 등록 유권자 수는 1,400만 명가량 되는데 어제 끝난 사전 투표 집계 결과 870만 명, 약 62%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본투표 대상 유권자는 약 530여만 명가량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온통 플로리다도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목받는 경합지역 6개 주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이 29명으로 6개 경합주 가운데 최대 규모라 무게가 다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도 누가 우세하다고 단언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 결과는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전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미리 개표해 내일 투표가 종료되면 이 결과부터 공개하고 당일 현장 투표를 개표합니다. 때문에 내일 밤이나 늦어도 모레 새벽 이 대략적인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결과는 누가 승기를 잡았는지 판세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크지 않으면 예상 승자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선거는 축제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미국 분위기, 축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뉴욕 번화가의 주요 상점들이 창문에 나무판을 덧대서 매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워싱턴 DC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에서 개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선거 뒤에 벌어질지 모를 충돌이 불안하다는 거겠죠. 이 나무판자로 덧대어진 도심의 모습, 극과 극으로 갈린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럼 미국의 복잡한 선거제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먼저 유권자들이 일반 투표로 자기가 사는 주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특히 주별로 승자 독식하는 구조여서 그동안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 맞대결.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보다 일반 유권자로부터 300만 표를 덜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표를 적게 받고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대선의 독특한 방식 때문입니다. 우선 간접선거. 유권자들은 대선 투표 때 후보 개인에게 표를 던지는 대신 자기가 사는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5명,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등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각각 3명씩입니다. 이렇게 전체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결국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어떤 후보를 뽑을지는 일반 투표가 결정하는데 이때 승자 독식 방식을 따릅니다. 선거인단이 29명인 뉴욕주를 보면 일반 투표 때 두 후보 중 1명, 정확히는 한 선거인단에 표를 던집니다. 집계 결과 51%든 99%든 과반을 가져가는 측이 뉴욕주 선거인단 29명 모두를 가져갑니다. 이 29명은 이후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신이 미리 지지를 공표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일반 투표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경우는 2번입니다. 모두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올 초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9달 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용 생활을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오늘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313일째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6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어디서 어떻게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이 구치소로 들어간 지 시간이 꽤 됐죠? 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6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주변도 이제는 상당히 조용해졌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뒤 첫날 밤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쯤이면 입감 절차는 끝났겠네요. 네,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독거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1시간가량 신분 대조, 건강검진, 또 소지품 보관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제곱미터, 약 4평 크기의 독거실로 앞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과 같은 크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반 수용자와 분리돼서 생활을 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형기를 계속 거기 동부구치소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요. 일단 3, 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쳐야지 이감 여부나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감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간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건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직 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서 비서관이나 운전기사를 두거나 연금 수령 또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수감 생활 중 경호와 경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부인과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호 경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또 추징금도 선고받았는데요. 200억 원에 가까운 이 돈을 어떻게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다스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역설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벌금 130억 원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이 전 대통령이 17년 징역형과는 별도로 내야 할 죗값입니다. 법원은 먼저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 건물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려면 자택을 경매에 넘기고 가족은 거처를 옮겨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으로 추징금 57억 원을 확보하더라도 벌금 130억 원을 다 내기에는 모자랍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라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확정 판결로 다스 주식에 대해 실소유주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처남인 고 김재정 씨 가족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벌여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다스 주식을 돌려받은 뒤 이를 매각해 벌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추징금과 벌금을 내라는 명령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대로라면 노역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지병까지 있어 실제로 작업을 하는 노역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97명, 이 중 국내 발생은 79명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전주에 비해 11명 넘게 늘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부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요양병원 같은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전수검사를 해봤더니 확진자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이런 검사를 모든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또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입니다. 또 최근 1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10명 중 4명이 국내 집단 발생으로 나타나는데요. 경기도 광주시에선 가족 병문안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22명이 확진됐고 파주시에서는 물류 배송업체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3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천안 아산 지역이 연수의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서영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아산 60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연수의 감염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달 25일 아산에서 골프를 친 뒤 천안 동남구의 실내 포차를 방문했고 이때 감염된 포차 업주가 인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연수의 감염이 촉발됐습니다. 그 후 남성의 동료 직원 5명이 확진된 직접 전파 외에 최근 사흘간 포차 업주와 종업원 등 5명, 사우나에서 감염된 11명 등 모두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차 업주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거의 매일 사우나에 갔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사우나에서 17명이 확진되는 등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천안시는 사우나 영업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폐쇄가 옳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 제한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놓고 또 그리고 자체 정화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또 사우나 방문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포차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아산에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골프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아산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천안과 아산에서는 자가 격리 중이던 80대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영국 왕위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이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죠.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의 사령탑인 WHO 세계보건기구의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역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과 술집 영업이 중지되고 극장 등이 문을 닫았는데요. 유럽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재봉쇄가 임박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는데요. 프랑스 파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민호 특파원,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유럽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새 스페인과 이탈리아 시위가 특히 격화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20만 명을 넘은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에 반대하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유를 달라, 우리는 일해야 한다 같은 구호를 외쳤고요. 돌을 던지거나 바리케이트를 부수는 등 일부 폭력 시위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나드는 이탈리아에서도 2주째 주말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가 그렇게 격렬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미 재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다시 봉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이번엔 코로나19 막을 수 있겠냐, 그동안 대체 뭘 한 거냐,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지난 봄 석 달 넘게 고통스러운 봉쇄를 경험했고 경제적, 사회적 타격도 가시지 않은 데다가 자영업자 등에 약속한 정부 지원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Fazemos agora um caldo de merda con una pastilla de creme. Non tinham para mangiare nada. È difficile aspettarsi qualcosa da questo governo perché ci ha già deluso tantissimo. Il primo lockdown, le partite IVA sono stati dati soldi insufficienti. 유럽 각국 정부가 지금 조치를 감내해야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국민들 달래기에도 바이러스를 막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결국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인데 응답자의 86%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공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을 보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이 조항을 수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015년 선거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선거를 또 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때 포함됐습니다.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이 혁신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약속을 상대 정당을 공격, 비판할 때만 활용한 뒤 정작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기 직전에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는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재보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리를 위해 명분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때처럼 이번에도 답을 정해놓고 당원 투표에 책임을 넘겼다는 점도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고 또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성추행에 대한 수사, 처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정의당도 철면피,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건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일찍 선거 채비에 돌입했지만 비대위 체제를 놓고 내홍이 끊이질 않죠. 이 두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들어섰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이낙연 대표의 고심 끝 결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거듭 사과하면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원 개정을 마치고 곧바로 공천 실무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후보 검증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천 결정으로 내년 선거는 이 대표의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경선 준비위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시민 의사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의 경선 규칙 개정과 시민 후보 공청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군이 아직 없는 데다 외연 확장 노력에도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오늘 하루 부산과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인데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가지고서 후보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소통과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이 당 내홍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 일이 아니구나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일 정도인데요. KBS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연속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했던 지난 여름을 보낸 뒤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 피부로 지금 와닿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것이 다 기후 변화에서 같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KBS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87%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가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후변화가 어느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다음 세대가 53%였고 자신의 세대는 9%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 30년 전보다도 지금도 확연하게 많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지금 제 자녀가 한 성인이 됐을 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인의 노력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어 실천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환경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쓰레기 재활용에는 92%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는 88%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의 오염도 막고 온난화 이런 것도 할 겸 이렇게 철저히 해야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지요. 반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치권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0%를 넘어 개인이나 기업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면 10명 중 7명은 전기 사용료 인상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바로 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퇴출 대상 1순위로 꼽히는데요. 2030년까지 국내에서 퇴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2040년까지, 2050년까지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국민 넷 중 1명은 태양광을 꼽았습니다. 수소에너지, 원자력 비중도 높았습니다.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은 풍력은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료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32%는 한 달에 5,000원 정도 인상해도 된다고 했고, 이 10,000원이나 가능하다고 한 답변도 25%나 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료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은 70% 이상입니다. 휘발유나 경유차도 미세먼지, 탄소를 많이 내뿜죠. 그럼 이런 차들은 언제부터 새 차를 판매 금지해야 할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은 2040년 이전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수단으로 바꿀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7년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로 갈아타겠다고 밝혔는데요. 바꿀 의사가 없다는 사람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국민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국제경제기구들의 경고에 공감했습니다. 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친환경 산업 확대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생각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기후위기 인식은 성인과 비슷했지만 기후위기가 바로 내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성인의 2배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 계기는 자연재해 다음으로 학교 교육이 많았고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실천이나 집회, 환경단체 활동 의지도 성인에 비해 높았습니다. 이 조사는 KBS와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5살 이상 17살 이하 청소년 202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나흘간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9%포인트입니다. 그럼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시죠. 되게 먼 미래 같아요. 먼 미래? 영화에서만 볼 법한.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심해지고 막 더 악화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시험 대비하고 수능 준비하면은 솔직히 막 환경이니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 생기부 한 줄 더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일단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이콧을 해버렸잖아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말했잖아요.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 툰베리는 그렇게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러웠던 거죠.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요. 온라인으로 툰베리 같은 활동하는 사람들 지지해주고. 어른들은 왜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줄일 수 있는 거를 괜히 안 줄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가 커지게 하냐라는. 환경을 똑같이 후손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하지 못했더라면 저희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매길 때 대주주의 기준은 미국 대선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4시간에 걸친 당 정청 회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하는 주체는 당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인하의 경우 지방세 감소 우려가 있어 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당 정은 일단 재산세 인하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 안에 힘이 실린 겁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인별 5억 원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정책 양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시각 현재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자정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영장심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네, 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정 의원에 대한 신문 결과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 의원은 즉각 석방됩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고소한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회계를 책임졌던 A씨는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A씨는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증빙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A씨와의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뒤쫓다 결국 실탄을 쏴서 차를 세웠는데 이 남성 무면허였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갈지자로 질주합니다.
그 뒤를 빠르게 쫓는 순찰차. 순찰차 2대가 화물차를 에워싼 뒤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화물차가 또다시 달아납니다. 정지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위해가 생길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음주운전 차량이 전북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결국 공포탄과 실탄을 쏴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몰던 차량입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고 파편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한 전남 광양부터 운전자가 붙잡힌 전북 남원까지는 100여 킬로미터. 이 차량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을 뒤쫓았고 추격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잡힌 화물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시내를 질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경남 사천의 장애 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한 어린이가 교사에게 한 달 동안 100대 넘게 맞은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 교사는 식판을 밀치는 이 어린이의 손을 2차례 때리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이 교사는 또 이 어린이의 머리를 다른 교사가 뒤로 젖히자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CCTV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이 교사가 이 피해 어린이를 130여 대 때린 영상이 담겼습니다. 몸이 음식을 들썩일 정도로 등을 때리는데 한 영상당 기본 한 2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등을 때리고 손을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는 게 아주 일상이고요. 또 다른 어린이가 학대받은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보육교사가 한 장애 어린이를 향해 손을 들자 아이가 머리를 감싸집니다. 교사는 손가락을 튕겨 이 어린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물이 묻은 손을 털어 이 어린이에게 물을 뿌리거나 무선 이어폰을 만지려는 어린이에게 손을 거칠게 잡아끕니다. 정말 철저하게 은이라고 이 선생.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고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이 굉장히 눈치를 보죠. 사천시는 원장과 보육교사 한 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중순쯤 다른 교사 한 명도 징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사천시에 한 곳밖에 없어 운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현상금 500만 원, 용의자를 찾습니다. 1986년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수배 전단입니다. 애가 탄 동네 주민들이 자수하라는 경고 문구를 적은 허수아비를 세워둘 정도였습니다. 미궁에 빠진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 동원된 경찰만 연인원 205만여 명으로 단일 사건 중 가장 많았고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2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2006년 4월에 공소시효가 끝나 그대로 잊히는가 싶었던 이 사건. 지난해 DNA 감정 등을 통해 용의자의 윤곽이 드러났죠. 늦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어도 누가 범인이었는지는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이 사건으로 34년 만에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죄는 뒤늦어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록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사건 발생 34년 만입니다.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냐는 물음에 주저없이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올 곳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며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그게 잊혀져
다른 범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자백했다면서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용 생활을 한 윤성여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 참 100%는 참 만족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분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을 한쪽으로 홀가분하고. 이춘재는 연쇄살인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용의선상에 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진범 이춘재 대신 윤 씨를 붙잡아 특진한 경찰들의 승진을 취소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 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한 돌잔치 업체가 예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관련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폐업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예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모 씨는 지난 9월 중순 첫 아들의 돌잔치를 앞두고 코로나19 걱정에 행사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 행사 업체는 취소가 어렵다며 한 달 뒤로 미루라고 권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저희가 지금 행사 나온 날짜가 한 달 지금 미만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흘 뒤 업체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 사정상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됐고 계약금 30만 원은 2, 3주 안에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아 이 씨가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제 생일이나 이랬으면은 그래 그 돈 그냥 먹고 잘 살아가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 첫 아기의 그 첫 돌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더 마음이 아프죠. 연락이 끊긴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가 예약과 상담 업무를 보던 사무실입니다. 전화기 등 일부 집기는 남아있지만 PC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약 100명. 서로 예약 일정을 확인해보니 겹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폐업 계획을 세우고도 계약금을 챙기려고 무작정 예약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전에 취소를 해도 무조건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모들뿐 아니라 이 업체에 의상을 빌려주고 사진 촬영을 하는 협력 업체들도 많게는 억대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